여러분은 넷플릭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구글에 검색을 하는 행위를 구글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넷플릭스에 의해 기존의 방송 체계가 무너졌다는 의미의 신조어예요. 새로운 단어가 생길 만큼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우리 삶에 녹아들었다는 반증이죠. 단순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걸까요? 과연 넷플릭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지금 넷플릭스 주식 들어가도 안 늦은 걸까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인트로와 함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운드. 어쩌면 당신이 오늘도 밤을 지샐 이유. 바로 오늘의 주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을 뜻하는 넷과 영화를 뜻하는 플릭스의 합성어입니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후에 인터넷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기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는 미래를 예견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확실히 그의 안목은 탁월했습니다. 기존에 DVD 대여 사업을 해왔고 인터넷 시장이 충분히 구축되자 2007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로 기업의 형태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처럼 추가적인 비용 없이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시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들이 시작한 서비스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기존 우편을 통한 DVD 대여 서비스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가입자 유지에 더불어 신규 가입자 유치에 기여했다는 점이죠. 이러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는 기존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가지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시장에서의 디지털화 추세 속에서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시장 선도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냥 다른 기업이 따라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보통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약의 로열티가 만료되면 카피약이 나오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OTT 사업을 이끌자 오랜 컨텐츠의 강자 디즈니와 제조기업 애플이 각각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를 런칭했어요. 다른 말로는 이들 모두 넷플릭스의 시장 주도를 인정했다는 뜻이죠. 넷플릭스는 1998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비디오 대여를 시작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우편으로 DVD를 배송해주는 회사였어요. 창업주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의 탄생 이전에도 이미 대성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스타트업에서 잠시 일한 후 퓨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창립했는데 후에 크게 성장해서 무려 7억 5천만 달러에 매각했어요. 넷플릭스 창업 전에도 이미 떼부자였다는 말이죠. 그는 영화 아폴로 13 비디오를 늦게 반납했다가 $40의 연체료를 냈고 이에 불만을 느껴 마크 랜돌프와 우편으로 영화를 빌려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고안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지금의 넷플릭스입니다. 당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은 바로 서비스에 있었어요. 앞서간 DVD 렌탈 시스템에 더불어 누구나 신청하면 우편으로 배송하고 회수하는 서비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월 구독료를 받고 연체료를 없애는 것은 사업 아이디어가 빛나도 수익 모델이 좋지 않아 적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실제로 경쟁사 블록버스터는 연체 수수료를 상당한 수익원으로 활용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망했다면 지금 우리 스마트폰 속에 넷플릭스가 없었겠죠. 넷플릭스는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알고리즘으로 해답을 찾아갑니다. 구독자가 빌린 DVD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영화를 제시하는 서비스죠. 그렇게 2003년에는 가입자가 15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으며 이후 매년 가입자와 순이익에 있어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했어요. 넷플릭스는 컨텐츠의 유통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방송뿐만 아니라 음악, 라디오, 독서 등 모든 미디어에서 구독료를 내면 수많은 컨텐츠를 무한히 스트리밍하는 소비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그의 통찰력은 집안 내력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의 외중저부 알프레드 리 루미스는 학자이자 투자은행가였는데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만든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한 거물 물리학자였고 투자자로는 1929년 미쳐가는 시장을 관찰하며
대공황을 예측해 자산을 모두 금으로 바꿔서 엄청난 이득을 챙긴 그야말로 사기 캐릭터였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의 성장 배경에는 스마트폰 성능 향상과 보급률의 증가, 네트워크 발달이 바탕이 되었어요. 이런 인프라는 기존에 자리하고 있던 지상파, 유료 방송과는 전혀 다른 시청 환경을 제공했죠. 굳이 TV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진 기기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OTT 이용자 수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결국 유선 방송을 해제하고 OTT를 구독하는 이른바 코디 커팅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젠 주변에도 TV는 보지 않지만 OTT를 구독하거나 유튜브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코로나의 대유행은 OT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두며 사회를 봉쇄하는 여러 나라들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동영상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한국 서비스 유료 가입자는 3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명에 달하는 유료 구독자를 보유했어요.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280조를 넘겼으며 현대자동차를 5개 살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3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요즘엔 이런 넷플릭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주도하던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에 애플TV와 디즈니 플러스가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디즈니가 사업에 뛰어들며 그들이 가진 막강한 컨텐츠들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독자적인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스트리밍해서 시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넷플릭스가 미국 내에서 구독자 2천만 명을 넘기는 것에 12년이 소요되었던 반면 2019년 11월 디즈니 플러스는 런칭하자마자 하루 만에 구독자 1,000만 명을 돌파해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물론 넷플릭스가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에 기반을 잘 닦아 나왔기 때문에 디즈니가 쉽게 캐치업 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반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TV쇼 탑10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9개를 차지, 영화 부분 탑10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2개를 차지하면서 오리지널 컨텐츠의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 공개한 퀸스 갬빗, 에밀리, 파리에 가다 등의 신규 컨텐츠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저도 두 작품 모두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이에 따라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은 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0% 넘게 증가한 수치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통찰력을 가진 사업가 리드 헤이스팅스와 미디어 소비의 형태를 바꾸어 놓은 넷플릭스. 앞으로 어떤 행보를 전할지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리드 헤이스팅스의 말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창업자는 반드시 반대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바보라고 할 때 바보처럼 그것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종종 아무도 믿지 않는 것에 당신이 강력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넷플릭스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